오늘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의료진들이 수차례 모의 훈련을 해가며 오늘을 준비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지 별 문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추진단 백영택 상할 총괄반 연결해서 백신 접종 첫날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배 반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백영택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백신 접종이 전국적으로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9시부터 백신 접종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 9시부터 이제 전국 상황을 봤는데요. 전국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그런 문제들 없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다라고 일단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레르기나 부작용 또 어지럼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보고된 바는 아직 없습니까? 예,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오후 3시까지 정도 얘기 듣기로는 그런 우리 쇼크나 이런 거 관련되는 아나필라시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증 부작용 사례에 대한 보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께 그리고 오늘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안심하고 예방접종 하셔도 될 것 같다. 오늘 하루는 그랬습니다라는 거를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서 조금 흥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약들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사회를 좀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할 건데 사실은 백신이라는 것도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 조치가 이제 드디어 1년 만에 시작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하시겠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 보면 1호 접종자가 어느 구에서 받는 아니면 어느 시에서 받는 누구냐라는 얘기들을 가지고 기사들이 조금 있기도 하던데 사실은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1년 동안 국민들께서 다 같이 그 방역하는 데 힘쓰시고 오늘 접종 차례가 돼서 맞으신 모든 분들은 사실은 다 대한민국의 1호 접종자 아니겠습니까?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꺼이 기쁘게 예방접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제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몇 명의 접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오늘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공급이 돼서 접종을 하는 거고요. 크게 보시면 두 가지 기관에서 접종을 합니다. 하나는 요양병원에서 접종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시설에서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여 명 정도 접종을 계획을 했고, 그 다음 요양병원에는 저희가 백신을 제공을 하고 그거를 5일의 기간 내에 맞추도록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하루에 몇 분의 접종 목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모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오늘 어느 정도 접종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합계 집계를 해서 내일 아침에 국민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매일매일 접종 상황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접종이었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고 아스트라제네카이기 때문에 65세 미만 지금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활시설 등의 입소자 또 종사자가 이번에 대상이었는데 혹시 접종을 안 받는 거부 의사를 밝힌 분도 어느 정도 계신가요? 사실은 저희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시면 중증화가 될 가능성들이 좀 높은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을 먼저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근무하시는 65세 미만의 그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분들이 감염이 되면 여기에 입소해 계신 분들한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을 계산을 해보면 한 30만 8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28만 9천 명
정도, 그래서 한 94% 정도가 기꺼이 맞겠다고 맞겠다. 하셔서, 네.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 조금 걱정도 했거든요. 혹시 이게 예방접종이라는 게 대부분 개인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 예. 혹시 뭐 나는 안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안 맞으시면 지금 와상 환자나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은 저희가 접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그분들한테 바이러스가 접촉이 되면 차단할 수 있는 있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94% 가까이 기꺼이 맞겠다고 하셔서 그분들이 일단 예방접종을 맞으시고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분들은 출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확진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생각했던 그런 전략들을 잘 따라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94% 정도의 분들이 기꺼이 맞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접종이 일단은 순조로웠고 그 접종을 마친 분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요. 네. 이번에 접종을 안 받으면 후순위로 밀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또 언제쯤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접종을 하시겠다고 하고 근데 당일날 내가 갑자기 뭐 37.5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내가 접종을 연기하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예. 그거는 가능하고요. 다만 내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예. 우리 식당에서도 보면 노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약했는데 갑자기 안 오시면 그거는 저희가 그 예방접종하는 순위를 정해놔서 순위 맨 뒤로 가시게. 맨 뒤로? 예.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맞으신 분들 기꺼이 동의하셨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독감 예방접종 맞을 때 또 주사로 찌르기 때문에 좀 아프잖아요. 그거보다 덜 아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하시면 당초에 약속을 하셔서 예방접종을 맞겠다고 하셨던 분들은 그 순서가 되시면 그대로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접종 받으신 분은 한 차례 더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네. 오늘 맞으신 분들은 8주 후에 연락이 갈 겁니다. 8주에서 8주 지나고 난 다음에 맞으시는 것으로 저희가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8주 되면 다시 맞으실 거고 그 직전에 저희가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개 선생님 언제 맞으셨고 이제 맞으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다시 2차를 맞으실 때입니다라는 거를 문자 메시지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그걸 받으시면 거기에서 지정하고 있는 날짜, 그다음에 장소에 가셔서 2차 접종하시면 사실은 1차를 접종하셔도 일부 면역력이 생기는데 2차를 하시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되면 그 면역 되는 효과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때 연락하면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있었는데 화이자 백신은 언제부터 접종합니까? 화이자 백신은 사실은 오늘 12시에 화이자 백신이 한국에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내일부터 접종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대상자를 정해서 저 대상으로 통보받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거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접종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 부분 그제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거기서 아스트라제네카로 65세 이상 그다음에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했던 효과들을 외국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조만간 이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예방접종 계획 발표할 때도 3월 말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 가능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그 일정에 따라서 3월 말까지는 그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종하기 전에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비해서 오늘 조금 몸이 열이 있거나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런 상황이므로 접종을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늘 건강한 상태에 접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가능하다고 하면 오전에 맞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15분에서 30분 정도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그 접종 기관에서 두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그 이후에 약간이라도 몸이 안 좋거나 그래서 갑자기 이상 상태가 되면 뭐 가까운 응급 의료센터나 병원 같은 데를 가시려면 이왕이면 일과 시간에 가시면 훨씬 더 대응하기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오전에 맞으시고 오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몸 상태가 평소와 같이 건강할 때 가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오전에 가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 따라서 오전에 많은 분들이 몰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약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오전에 맞겠습니다라고 예약을 하시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일단은 접종하기 전에 나의 몸 상태 컨디션을 의사에게 좀 알려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에 접종을 하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 오래 걸렸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또 응원의 이야기 있을 것 같습니다, 반장님. 네, 오늘 하루지만 일단 국민들께서 그 약속된 시간에 약속하신 대로 그 예약하신 분들은 오셔서 접종을 잘 하셨고요. 이런 접종이라는 것들이 결국 나만을 위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내가 면역력을 가지면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동료들, 그런 내 이웃들에게도 같이 혜택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방접종 순서가 되면 기꺼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예방접종이 그렇다고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생기거나 하면 저희가 안내해드린 대로 가까운 의료진이나에게 상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예방접종을 우리 모두 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 백영택 상황총괄반장이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 백영택 반장과 이야기 나눈 뒤에요. 이번에는 실제 오늘 백신을 접종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울산에서 1호로 백신을 접종받은 분인데요. 울산 남구 길메리 요양병원 이동훈 부원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의 날. 소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계시고 코로나 진료에 애쓰시는 많은 어르신 관련자분들도 계시고 노약자분들도 많으시고 우선 접종을 받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접종 순위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1호로 맞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코로나 극복에 대한 첫걸음을 뗐다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뿌듯하기도 합니다. 예. 보건소 가셔서 맞으신 건가요? 어디서 맞으신 거예요? 예, 저 울산의 남구 보건소에 가서 맞았습니다. 예. 맞기 전날 확인 문자라든지 안내사항 같은 게 혹시 있었습니까? 저희 병원에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 가지고 가서 보건소에서 담당 선생님 뵙고 문진하고
그래서 접종실에서 예방 접종을 받았습니다. 예, 보건소 도착 후 접종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한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접종 후에 보건소 내에서 대기 시간이 한 15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이 부작용에 대한 걸 텐데 혹시 네. 접종 후에 뭐 메스꺼움이나 울렁거림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 예, 전혀 없었고. 접종하고 와서 지금 평소대로 환자 진료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네, 다른 백신과 비교해서 전혀 차이가 예. 없었습니다. 그 1회 접종으로 끝이 아니죠. 한 번 더 하셔야죠. 예. 그건 언제쯤 하십니까? 그거는 날짜가 오늘 저희가 했고요. 예. 날짜가 2회 접종은 4월 23일로 예약을 받았습니다. 4월 23일 날. 예, 예. 다시 한번 받게 되는데. 예. 접종 후 주의사항 같은 거 이야기를 해주던가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가벼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 3일 정도는 경과를 좀 보시라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혹시 모를 부작용을 염려해서 주변의 의료진들도 대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던가요? 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많은 준비를 해 두셔가지고 저희 맞는 사람들은 전혀 부담스러움 없이 걱정거리도 없이 편하게 잘 맞고 왔습니다. 예. 그 부원장님께서도 전문의 의사시지 않습니까? 예. 이 접종에 아직 조금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직접 맞으신 분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려하신 분들한테. 예. 지금 정부 당국과 그 전문 의료진들 분께서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정부에서도 안정성을 담보하고 계신 상태니까요. 예. 지나치게 불안감을 느끼지 마시고 접종 순위에 따라서 돌아오는 차례에 따라서 그냥 편하게 접종을 받으시는 게 현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의료진 분들이 제일 먼저 맞으셨잖아요. 예. 부원장님 이외에 다른 의료진들도 다 맞으셨을 텐데 그분들도 접종 후에 뭔가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네,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차례가 오면 꼭 맞길 바라고. 예. 혹시 환자분들은 어떤 얘기를 주시던가요? 좀 있으면 이제 환자분들도 차례가 오면 맞이야 접종을 하셔야 될 텐데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시던가요? 일부 환자분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약간의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병원 내에서 1순위로 맡기로 하였는데 예. 우연히도 제가 울산의 1호 접종 대상자로 예. 되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가 악화되면서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이 가족과 면회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이전에는 자유로운 면회가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유리벽 차단막을 설치하고 비접촉 대면만 일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고 있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빨리 조기에 해결되어서 편하게 면회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접종이 다 완료돼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부원장님뿐만 아니라 저 그리고 우리 청취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울산 지역 첫 백신 접종자였습니다. 울산 길메리 요양병원 이동훈 부원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변성국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오늘이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가덕도 신광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이를 비롯한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우원식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가덕도 신광특별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네, 정의당에서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네. 선거용이다, 뭐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닌 게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입니다. 예. 이걸 이제 만들므로 해서 부울경 지역을 세계적인 복합물류 중심으로 만드는데 꼭 필수적인 트라이포트, 그러니까 철도, 항만, 항공 이게 다 갖춰져야 세계적인 복합물류 중심이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수도권 1극 체계에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다극 체계로 가는데 또 다른 그 부울경 메가시티의 길을 활짝 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걸 대통령 가신 걸 가지고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사실 이번 대통령 부산 방문은 그 작년부터 이어온 그 한국판 뉴딜 행보의 일환이거든요. 예. 이 부울경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까지 이거 선거 개입 프레임을 씌워서 소모적인 정치 공세만 하는 것은 참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이렇게 그 아무런 선거 언급 한마디도 없이 대통령께서 부산을 간 걸 가지고 선거 개입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평상시에 서울에 계시잖아요. 예. 이 역시 서울시장 선거 개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근데 그 민주당도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박 전 대통령이 총선 2주 정도 앞겨두고 대구 부산 방문했을 때 선거용이다 이렇게 공격하셨던데. 근데 그때는 그건 내용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는 부울경의 염원 또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아주 중대한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도 국가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네요. 우 의원께서도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특별법 전면 개정안 통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고 이제서야 제주에도 진정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대한민국의 과거사, 특히 냉전 시대의 이념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 공권력, 그 무자비한 폭력, 이런 과거사 해결에 아주 모범적인 모델을 만든 역사적인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번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그 위자료를 보상하고 또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 재심 신설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마을마다 집단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제사마저 몰래 지내야 됐고 또 억울함, 서러움 속에서 살아왔던 제주도민들의 명예회복을 예. 대한민국 내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그런 점에서 4.3 특별법 제정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진실 규명과 배보상입니까?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그 4.3뿐 아니라 진상 규명되어야 할 과거사들이 아직 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순 사건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행안위에서 이제 공청회까지 마쳤고요. 이제 이 여순 사건은 4.3 사건과 이렇게 쌍생아 같은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주도 4.3 특별법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순 사건 이 특별법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여수에 있는 그 여순 유령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 뒤에 그 유령비 뒤에 아무 말도 없이 점 6개가 찍혀 있더라고요. 점. 예. 정말 가슴이 꽉 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여튼 이거는 2월 국회 내에 여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 또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공권력 등 이 폭력으로 인한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게 예.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당시를 기억하는 어르신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빨리 처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일상으로의 네, 복귀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희망은 희망이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이분들 네. 때문에 이제 손실 보상 제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 소위 말하는 상생연대 3법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선생연대 3법은 협력이익공유법,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이거든요. 이건 이제 2월 중으로 발의니까 오늘 중으로 발의하고 예. 그리고 3월 중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내용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당정 협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규정에 보면 종업원 5인 이하로 되어 있어서 종업원이 좀 많은 그 업종은 굉장히 이거 억울해하고 또 지원을 못해서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 사업장의 종업원 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예.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참으로 긍정적이죠. 그렇지만 이 500만 원으로 지난 1년간 누적된 손실에 대한 예. 보상이 되기 매우 어렵고 그래서 예. 좀 더 국회가 추경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소급 적용은 안 된다 이런 방침인 것 같네요. 네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손실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은 지난 그간의 손실이 과거의 손실이 아니라 현재 누적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건 전 현재의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도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좀 여쭤보죠. 지금 중수청 둘러싸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일단은 네. 지난번에 저희가 황운하 의원 인터뷰했었는데 3월 입법해서 6월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비서실장 그 발언 중에서 또 속도 조절 또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당내에 이견이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비서실장 말씀이나 비서실장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미 이제 비서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돼 있는 것들을 잘 점검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당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예. 특별한 이견 없이 지금까지 진행된 대로 3월 달에 발의를 하고 그리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다. 예. 의원님은 뭐 의견 표명을 특별히 안 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계속 언론에서 차기 당권에 의원님 이름이 오르내리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직 이낙연 대표가 적극적으로 당 대표로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걸 당 대표를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제 열흘 남았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 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어쨌든 이제 당이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대선과 또 지방선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도 당에 속해 있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 재보궐이 끝나면 바로 이제 또 대권 이야기가 나올 테고 다음 당대표는 대선 경선 관리 그리고 대선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도 좀 당의 중진으로서 책임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책임감 있게 그런 상황에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월요일 날이 3.1절 102주년입니다. 네네. 의원님 또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네. 또 남다를 텐데 그날 의미가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네, 그날은 3.1절이고 또 3월 1일은 우리의 일제하에서의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전 국민이 저항했던 날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기념하는 날인데 저는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예. 우리가 진정한 독립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인 독립의 목표인 남북한의 평화적인 그런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저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하는데요. 예. 이번에 아주 기쁜 일은 홍범도 장군의 부인과 그 아들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기념사업회에서 그 공적을 잘 정리해서 내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공적을 받게 돼서 아주 저도 기쁜 마음으로 3.1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중조부시죠? 네네. 왜 중조부신데? 임시정부의 법무국 비서국장을 하셨고요. 예. 1923년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 사건의 폭탄 대준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게 이제 의열단 사건이어서 예. 의열단원이었고요. 예. 그리고 신간회를 감옥에서 나오셔서 신간회에 참여하셨는데, 신간회 사건 때 연해주로 가셔서 예. 정말 억울한 거는 37년, 38년에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잖아요. 예. 그때 이제 홍범도 장군도 강제 이주 당했는데, 그 시기에 한 2,500분쯤 되는 독립 투사들을 예. 일본 밀정이라는 혐의로 다 처형을 합니다. 예. 그때 저희 외조부도 처형이 됐어요.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스탈린 격하운동 과정에서 소련 법정에서 그것이 정치적 탄압이었다라고 그런 것이 밝혀져서 복권이 돼서 참으로 다행인데, 예.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예. 죽음을 할아버지께서 당하셨죠. 예.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오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처형당하신 분들이 많이 한꺼번에 처형되고 그러셔가지고 예. 어디에 이렇게 한꺼번에 묻혀 계신가 봐요. 예. 그리고 그 장소도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의원님 노력은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찾으려고? 그런데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예. 최근에 스탈린 시대 정치 탄압 고려인 희생자들이라고 하는 독립기념관에서 책자가 나와서 그 안에 예. 이제 자료들이 쭉 있는데, 예. 그걸 보니까 이건 참으로 찾기가 어렵겠다. 근데 대략의 위치는 지금 나와 있어서 예. 기회가 되면 예. 코로나 좀 물러가고 하면 그 장소로 가볼까 싶습니다. 예. 꼭 찾아서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하는 기자님 오마이뉴스 박정원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순조롭게 진행됐는데요. 정부는 공식적으로 1호 접종자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살펴봤더니 서울 상계요양원 요양보호사인 61살 이경순 씨가 오늘 오전 8시 45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제일 처음 맞은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고요. 이 씨 말을 좀 들어봤어요. 접종 이후에 들어봤더니 아침에 약간 긴장했지만 괜찮다. 백신 접종 받으니까 불안감이 사라진다. 이런 소감을 밝혔고, 이 백신을 맞은 이후에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 전 국민이 빨리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입소자, 종사자 5,266명과 요양병원의 일부 입소자, 종사자가 접종을 했는데요. 어제까지 백신을 수렴한 이 요양병원이 292개입니다.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는 보건소로 가서 접종하고,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가 있는 요양시설에는 보건소 접종팀이 의사가 찾아가는 접종을 합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내부 의료진이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을 시행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은 3월 초에 완료되고 2차 접종은 1차 접종 이후 약 8주 뒤에 시행이 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서울 마포구 보건소를 찾아 접종 현장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화이자 백신도 국내에 도착했고 내일부터 아마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던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백신 접종이 늦었다고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정부에. 네, 맨 처음에는 백신 1호 접종자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폈었는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좀 전략을 바꾼 모습입니다. 조영원 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세계에서 105번째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 꼴찌다. 순서가 너무 늦었다. 이거를 지적을 했고요.
우물쭈물하다가 접종을 겨울에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 논평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백신이 정말 안전한가, 나는 언제 맞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루속히 내놔라 이렇게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는 그대로 적용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우선 오늘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400명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확진자 수만 보면 300명, 400명대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하지만 가족 지인 모임, 직장, 그리고 공장 같은 곳 여기저기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언제든 확진자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또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또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리두기 완화까지는 아니어도 영업시간을 한두 시간이라도 예. 연장해 주거나 예. 아니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5인이 아니라 7인, 8일, 예. 8인 이렇게 좀 완화해 줄 거라고 좀 기대했었는데 그게 예. 안 돼서 좀 아쉬워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3단계보다도 더 뛰어난 방역 조치거든요. 그 단계를 넘어서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정부가 요구했고 국민들이 그걸 따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5인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하니까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거는 한번 좀 논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주간 연장됐다 이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됐습니다. 네,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는데요.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혜 당신 정책위 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면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이 됐는데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요. 이게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요.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환경 영향 평가는 면제되지 않았고 김해 신공항 폐지, 이것도 조문에는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만 넣기로 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의결 전에 찬반 토론이에요. 예.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이 엇갈리면서 좀 있었는데 대구 지역구 의원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의식해서 정치 공학적 이해관계로 탄생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훗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비판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 가덕도 특별법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서 자행된 입법 농단이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김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게 15년간 표류하다가 정말로 이제 동남권 관문 공항이 국가 합의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냈고 그리고 여기서는 좀 재미있는 부분이 아까 국민의힘 의원 반대 토론했지 않습니까? 예. 곽상도 의원이. 예. 근데 이번에는 찬성 토론도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습니다. 예. 박수영 의원, 부산 지역 의원이 가덕도는 남북권 물류 산업을 연결할 최적지다. 가덕을 중심으로 남북권 물류 중심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럼 TK와 PK 의원들의 의견이 갈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구 민심을 좀 들어보면 좀 부글부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왜 부산에 이걸 만들어야 되냐.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 민심을 아마 국민의힘의 TK 의원들이 반영하는 걸로 보이고 이게 아마 좀 두고두고 왜냐하면 이게 재보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대선도 있거든요. 예. 그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3.1절 연후 집회를 신고했다가 방역 지침에 따라 금지 통보를 받은 단체들이 서울시와 법정 공박을 벌였습니다. 네. 방금 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집회 금지가 유지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이 보면 이 기독자유통일당,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문을 불복해 제기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문을 열었는데 여기서 이 단체들은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예. 주장을 했고 서울시가 확진자 수를 근거로 위험성을 과장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로서 모임이나 집회가 허용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받는 것과 같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이게 무조건 집회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집회 인원 등을 제한하고 있고 또 납득할 만한 방역수칙 준수 계획을 제시하면 무조건 금지하지 않을 거다라고 맞섰는데요.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 지난번 8.15 집회 강행했다가 엄청난 확진자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으로부터 법원이 집중 문매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원은 다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기 싫었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서 검찰이 강제 집행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을 확정받았잖아요. 이게 형법상에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벌금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1원도 내지 않았고요. 예. 또 벌금 납부 계획을 알려온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 상대로 강제 집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예. 우선은 재판 과정에서 동결한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검찰이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 당시 공시 지가가 28억 정도였는데 이것하고 30억 가량의 수표를 추징 보전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박 전 대통령 남은 형기가 18년이나 되는 만큼 징역형을 집행하면서 차차 재산형을 그러니까 벌금 이거를 가져오는 것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당장 벌금 안 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최대 3년간 노역청에 유치하게 되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좀 지켜보죠. 하나만 더 마칩시다. 네. LA 한인타운에서 한국계 20대 남성이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네, 한인 2세 27살 데니 김 씨가 지난 16일 저녁 코리아타운에서 히스패닉계 남성 2명을 마주쳤대요. 네, 거기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건데요. 30대로 추정되는 가해 남성들은 김 씨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죽이겠다고 하면서 계속 때렸습니다. 예. 그 결과 김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두 눈에 멍이 들었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씨는 목숨을 잃을까 봐 겁이 났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뭐라고 하면서 폭행을 했냐면 중국인을 비하할 때 흔히 쓰는 표현 칭총이란 말과 함께 코로나19를 암시하는 중국 바이러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마침 현장 인근에 있었던 김 씨의 지인 덕분에 김 씨는 폭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혐오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LA 경찰국에서도 혐오 범죄로 보고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을 확보하는 이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면서 용의자 추적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경향이 강해서 지금 LA에 있는 한인타운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고 그리고 LA 경찰국도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 코리아타운의 지역구로 든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은 성명을 내고 김 씨가 인종차별적 조롱과 폭행을 당한 것은 명백한 증오범죄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 보면 과연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사회를 들끓게 한 이슈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한 법적 근거로 설명해드립니다. 신비한 법률 사전. 신장식 변호사는 스튜디오에, 최단비 변호사는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은 왜 댁에 계세요? 제가 오늘 조금 몸이 아픈 것 같아서 혹시 민폐가 될까봐 집에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별일 없길 바라고요. 예. 임성근 탄핵 심판 첫 기일이 오늘로 예정돼 있었는데 연기됐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열기로 되어 있었던 탄핵 심판 첫 기일이었는데요. 사실 오늘도 늦었죠. 왜냐하면 이번 달 마지막 날을 끝으로 이제 임성근 판사는 본인의 이제 업무를 그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된 것에서 헌법재판소는 변경 기일은 추후에 지정될 예정이다. 이 정도로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님 왜 연기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은 그 28일 전에 준비기일이라도 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임성근 부장판사 측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구서가 송달이 돼야 되는데 2주 가까이 지난 4일 날 2월 4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구서가 그 임성근 부장판사한테 송달이 돼야 돼요. 근데 예.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하루 만에 송달이 됐는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소재지를 알리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달이 안 돼가지고 2월 16일이나 돼서 송달이 됐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게 전원재판부에 회부가 되는 건데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주심 판사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세월호 특조위 단장이었다. 본인 사건이 세월호 관련된 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 때문에 이게 이 헌재 이렇게 파문, 탄핵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공정한 재판 받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냈고요.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기 전에 나머지 재판관 8명이 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일부러 좀 늦춘 측면이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다음에 하나는 기피 신청에 대한 심리.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일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담희 변호사 이야기처럼 임성근 판사는 이제 28일로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법원 내부 통신망이 망해 본인이 인사까지 퇴임 인사까지 했었거든요. 네.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재판을 계속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 그래서 각하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까? 각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네, 저는 각하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28일이죠.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이제 파면에 관련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하는 하지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판사로서의 처음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탄핵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그 판결문에서 결정문이죠. 헌재는. 그러니까 결정문에서 언급은 좀 하지 않을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법관의 탄핵에 대한 얘기는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기각이나 뭐 이런 인용이 나오기에는 더 이상은 이제 임부장 판사가 본인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본안 판단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 변호사님. 네네.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뭐 상당히 높은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유가 설시되지 않을까. 이유 부분에서 각하가 나오더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러한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이익이다라고 이제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는데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거나 즉 이미 그 민간인이 임성근 씨가 3월 1일부터는 민간인이 되지만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 즉 법관도 위헌적 행위를 하면은 탄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그다음에 반복될 위험도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사실은 파면이 되면 그 이후에 뭐 변호사 업무를 한동안 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뭐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가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를 접근을 막았어요. 경찰들이 서울광장을 다 경찰차로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합니다. 이미 끝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 반복의 우려도 있다 하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게 경찰차로 서울광장을 다 둘러 막았던 거는 심판의 이익이 있어서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심판의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파면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예. 잠시만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경기도 양주 남면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 22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아이고. 지금 공장 기숙사에서 함께 숙식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1000여 명을 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는 더 나올 가능성은 있네요. 예. 오늘 백신을 첫 접종을 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과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집단 감염이 터져서 안타깝습니다. 예. 다시 속보가 들어오면 결과를 알려드리고요. 자, 만일 각하가 되지 않고 탄핵으로 결론이 나면 그러면 임부장 판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사표를 썼는데? 이미 사표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파면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뭐 그 퇴직금이라든지 또는 변호사로서의 업무 그다음에 추후에 공직 취임 등에 대해서 다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불명예 퇴진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예. 네. 사실 저는 이제 꼭 요 얘기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세월호 판결 관련돼서 여기 개입한 거 말고 사실은 더 크게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게 있어요. 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으로 임성근 판사가 재직할 때 쌍용 자동차 광화문 농성 관련돼서 민변 변호사 관련된 판결을 하는데 판결을 이미 했어요. 예. 판결을 했는데 판결문을 수정하게 합니다. 예. 이전에 세월호 판결에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이걸 수정하게 했는데 판결을 이미 한 판결문을 수정하게 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예. 이거는 더 큰 위헌적 행위거든요. 예.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를 한다면 저는 헌재에서 이 심판의 이익을 그냥 뭐 직을 면했으니까 이미 심판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예. 합니다. 좀 지켜보고요. 자, 최 변호사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를 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고 거짓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표현의 자유랑 좀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련된 이제 헌법에 판결이 나왔는데 이 씨였습니다. 이 씨가 2017년 8월에 자신의 반려견에게 실명을 초래한 수의사의 진료 행위가 잘못됐다. 예. 이것을 SNS를 통해서 알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알리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주변에 이제 조언을 해서 이런 것을 알게 돼서 내가 이것을 내 반려견 실명이 됐는데 왜 이것을 알릴 수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307조 1항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됐다.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최 변호사님. 네.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헌법에서 제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거든요. 예.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이것을 알리는 것과 알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명예훼손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많은 그런 과잉금지가 아직까지도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합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처벌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자, 심 변호사님 요즘 네네. 학폭 논란이 좀 많은데 인터넷에서 그런 경우도 내가 누구누구한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 이것도 그러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 처벌은 안 되지만 사실적시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그 형법 제310조에 보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 이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다. 물론 뭐 일부 사적 이익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조항이 있기는 해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서 이런 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실 학폭 관련 글이 이게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소시효 도과되지 않았다면 그 조항에 따라서 형법 제307조 조항에 따라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네. 갑자기 케이스가 생각나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제는 뭐 네. 간통죄로 처벌이 안 되니까 네. 그 회사에 찾아가서 네. 간통 사실 알리고 뭐 소리쳤다. 그럴 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됩니까? 네, 그거는 이제 헌법이 아니라 정통망법, 보통은 이제 인터넷 쓰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 그러면 정통망법, 그러니까 정보통신망 비밀보호법에 따른 그런 명예훼손이 되고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면은 명예훼손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은 이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서 이제 예를 들면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꽃을 보낸다거나. 네,
꽃을 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화환 같은 걸 담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안 되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결론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오늘 보신 것처럼 그런 것들 이제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된다. 그래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된다. 그러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과 어때요? 그 원사이드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법관들 의견이 갈렸습니까? 완전히 갈렸습니다. 5대4였어요. 5대4? 예, 예. 6명이 되면 이제 위헌이 결정이 나는데 5대4였고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를 이게 합헌 결정을 하는데 두 가지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위법성 조각사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보완적인 조항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하나는 사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좀 보장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입법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사생활의 자유를 아무리 사생활의 자유는 보호하는 가운데서도 사생활의 자유는 사실적시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나머지 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좀 삭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보완의 방식도 있다. 오늘의 헌재 결정을 그대로 그 취지를 받아들인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간통죄 같은 경우에도 꽤 오랫동안 헌재에서 계속 다루다가 최근에 이제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낙태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약간의 진보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생겼다. 예전에 혼인빙자 간음죄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이제는. 이번에 5대4면은 심으라 선생님 어때요? 다음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굉장히 좀 첨예하게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점점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죄가 된다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면 저도 이제 헌재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실제로 이제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게 폭로됐을 때조차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권력 있는 사람과 돈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훨씬 더 많이 보호하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시간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입니다. 근데 아까 최 변호사님이 정보통신망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언론에서는 실명을 공개하고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언론은 그럼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 그러니까 헌법에서 예외적으로 죄가 안 되는 걸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언론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알려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처벌을 안 받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1인 미디어도 해당됩니까? 유튜브나 1인 팟캐스트나?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언론법에 따라서 언론으로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거는 또 달라요. 예를 들면 방송법에서 방송이 아닌 것뿐이지 예를 들면은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형법전에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대신해서 민법에서 손해배상 민법상 손해배상 또 여기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이렇게 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차도 침해하는 사실이니까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라고 하면서 이것까지 침해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민법에서 손해배상으로 해결해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간통죄가 형법에서 사라졌지만 위자료나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에서 다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인 미디어가 그 공공이익 조항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팟캐스트 4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또 유튜브 33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저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경찰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수천억 원대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수사를 하도록
경찰에서 사실 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다 송치를 했거든요, 예. 사건을. 근데 예. 이제 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요거 보완 수사, 이게 형사소송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수사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수사를 좀 보완해 주세요, 보완 수사를 해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 8일, 1월 9일 요쯤 1월 초에 중앙지검에서 경찰에게 보완 수사 명령을 보완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신 변호사 말대로 앞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년 정도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의견이죠. 각하 의견으로 검찰을 송치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윤 총장의 장모가 2013년에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죠. 이걸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굳이 이걸 다시 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각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은 좀 봐주기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하면서 명백히 밝히는 것도 검찰이나 경찰이 나쁜 것은 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검찰에서 만일 불기소를 했다고 하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의심이 들만도 한데 경찰에서 불기소는 경찰이 윤석열 총장을 감싸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이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여튼 그건 보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된 사건에서도 보면은 경찰이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건 말고도 윤 총장의 아내 주가 조작 혐의도 있는 도이치모터스 것이고. 주가 조작 혐의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법 위반 사건도 있습니다.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가짜 잔고증명서 사건, 이거 의정부지검에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의료인이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데 그 장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을 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건강보험료를 받은 거예요. 병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이거 의료법 위반은 의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중앙지검에서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도이치 건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다 된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됐죠,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그럼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게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떨어내기 위해서라도 그냥 빨리빨리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클리어하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 추징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이런 관련돼서 유죄확정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벌금이랑 추징금이 나왔는데 아직 납부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확정된 벌금이 180억, 그리고 추징명령이 35억, 그래서 총 215억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내고 있으면 동결된 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면서 먼저 추징 보전 청구라는 걸 해가지고 이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먼저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단 동결을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이 동결된 재산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경매에 넘긴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박 전 대통령 보유 재산의 한 60억 원 수준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 동결 재산 처분에도 벌금 215억이니까 다 내지는 못하고 그러면 이제 혹시 숨겨놓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더 찾아가는 과정들이 지금 복역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중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동결된 재산이 60억 정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추징 보전으로 받은 게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215억을 총 내야 되니까 결국은 꽤 많은 돈을 납부가 이제 불가능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못 받고 끝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게 추징명령이랑 벌금이 좀 달라요. 추징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60억을 먼저 다 잡아놓은 거죠. 혹시 안 낼 걸 대비해서. 추징명령은 60억보다 작으니까 35억이니까 거기서 돈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벌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추징명령은 원래 환영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교도소 내에서 노역장에서 노역을 못해요. 추징은. 근데 벌금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벌금 180억이 있기 때문에 환영유치제도라고 해서 노역장에서 노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일 이상 3년 이하까지 노역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는데
3년밖에 벌금 환영이 못 하잖아요. 예. 항상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뭐 황제 노역이다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역 하루에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되는 계산하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180억을 3년으로 3년 곱하기 365로 그냥 나눕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래 노역 비용이 얼마인지가 이제 딱 거꾸로 계산을 하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황제 노역이다. 무슨 하루 일당이 수천만 원이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게 되는 근데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고령이고 그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도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노역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예. 그래서 벌금을 안 내고 그냥 버티면 달리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 그러면 그 확보한 60억 중에 추징 명령 35억을 빼면 25억이 남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돈은 네. 어떻게 됩니까? 그건 벌금으로 이제 벌금 못 낸 거를 할 막을 수 수 있고. 있는데 나머지 걸 이제 더 이상 추징 보전을 한 게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대해서 이제 또 환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영에 대한 금액이 하루에 일당이 너무 많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추징금을 아직 안 냈다면서요? 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만 원. 하여튼간에 대통령들 하시면 이제 벌금이나 이게 뭐 100억대로 다 넘어가는데요. 검찰 같은 경우 판결 확정 후에 이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추징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는데 잦은 납부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검찰이 또 법원에 추징 보전으로 동결시킨 재산이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 그다음에 부천 공장 건물 부지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벌써 공매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만 원. 예, 뭐 20 얼마밖에 없었다. 뭐 그게 있었는데 논란이 좀 되고 했었는데.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뭐 60억 정도를 미리 뭐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택하고 부동산을 지금 잡아놓은 게 있어요. 부동산. 예. 그래서 공매 절차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액수가 얼마인지는 지금 뭐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예. 어쨌든 추징 보전 해가지고 공매 절차 들어간 부동산들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들의 알려진 재산 말고 또 알려지지 않은 재산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뭐, 예. 최순실 씨도 사실은 지금 알려진 재산 말고 또 숨겨진 재산이 있다 이런 말도 들려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두 말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